신용장 2편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입자가 애플리케이션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갑니다. 그럼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이제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주죠. 그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주면은 신용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자가 그것을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다 했다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면은 신용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입자가 줘야 될 돈을 은행이 먼저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입자가 원래 의미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신용이 있으면 수입자가 줘야 될 거를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그거를 바로 줘야 될 것을 은행이 대신 주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먼저 수출자에게 주는데 나중에 수입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은행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언제나 먼저 담보를 받아 놓습니다. 담보란 것은 뭐냐? 당신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할 그 돈을 우리 은행에 맡겨놓아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디포짓이랍니다. 디포짓.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담보 예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보는 이 신용장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신용장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수입자가 찾아갈 수 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환계지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돈 갖다가 얼마 여실 겁니까? 이렇게. 얼마를 개설하실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프닝 LC라 그럽니다. LC를 개설하다는 건 누가 개설합니까? 수입자가 개설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정도입니다. 그럼 1억을 우리 은행에 계좌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담보를 잡는 거죠. 이제 1억은 이제 현금이 있을 때는 디포짓을 하죠. 자기 계좌를 만들어서 디포짓을 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똑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이 아니고 뭐에 대한 것을 어떤 채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담보를 해주는 거죠. 수입자가 가지는 채권, 수입자가 받을 돈에 대해서 은행이 보증을 하는 거니까 이게 부동산 담보랑 똑같습니다. 은행이 어차피 그 부분을 담보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 없으면은 돈이 지금 1억이 당장 없어요. 그러면 신용을 한번 봅시다. 신용을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하고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뭐 규모도 한 몇백억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1억 정도는 이 회사로 봐서는 큰 그게 아니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득 보는 거 보니까 이거 이 회사는 충분히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신용이 있을 때는 그냥 신용으로서 그러면은 신용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1억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세요. 부동산 담보하고 똑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회사 건물이나 공장이나 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차량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그 1억 원의 가치가 가는 것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돈을 갖다가 넣어 놓든지 신용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무슨 명목이든 간에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왜? 은행이 먼저 수입자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담보까지 넣고 디포짓이랍니다. 넣고 LC를 개설을 합니다. 자, 그 사이클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LC 개설을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요때 LC 개설을 의뢰하는 사람을 우리가 수입자죠. 이 수입자를 우리가 애플리컨트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절차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주체가 여러 개의 명칭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엑스퍼트는 예를 들어 수출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물건을 보내는 선화증권에서는 컨사이너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음을 이제 내고를 하러 갔을 때는 드로워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어카운티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 때마다 절차 때마다 우리가 변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혼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신용장을 열어주는 은행, 즉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 이 은행을 우리가 오프닝 뱅크, 오프닝 뱅크 또는 오프닝 뱅크라는 것은 오픈한다. 뭘 오픈한다?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장을 열면 뭡니까? 신용장이 발행이 되죠. 신용장이 발행이 되죠. 발행된다는 말을 영어로 issuing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issuing bank 또는 opening bank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용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신용장을 열었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B&K 뭐 어디 가서 열었다고 합시다. 또 열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해야 하겠죠. 이제 부산에서 열었으니까 이걸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누가? B&K가 신용장을 자기 은행에서 열었으니까 이걸 미국에 있는 수출상에게 보내야 됩니다. 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럼 수출상에 바로 전화하느냐? 바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것을 전달해 줄 은행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행을 바로 advising bank, 우리가 advise 한다는 말이죠. 충고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알려줍니까? 뭘 충고합니까? 너희에게 신용장이 열렸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어떻게? advising, 즉 통지. 자, advise 한다는 말은 통지한다 또는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dvising bank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지은행입니다. 보통 통지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출자가 이제 LC로 하겠다고 이제 서로 간 수입자하고 좋다 그러면 LC로 하자. 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으니까 중간에 은행을 세워가지고 결제하자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러면 은행을 나중에 이제 이 수출자는 이제 자기가 돈 받을 은행, 즉 서류를 수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다 마련해가지고 돈을 받을 은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은행을 지정할 때는 자기가 그럼 거래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정보가 있고 자기의 모든 명판이라든지 무슨 모든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 은행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인 보통 어드바이징 뱅크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US뱅크다. 그럼 내가 US뱅크로 통해서 어드바이징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은 B&K 부산은행에서 US뱅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부산은행, 즉 B&K에서는 편한 데가 어딥니까? 자기네들 은행 네트워크죠. 그러면 미국에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사는 지역에 부산은행이 있다. 아니면 미국에 부산은행 브랜치가 있다. 그러면 그 브랜치를 통해서 어드바이징 하겠죠. 그죠? 통보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드바이징 하면 어드바이징 뱅크는 받아가지고 이제 수출자에게 알려줍니다. LC가 왔어요. 당신 앞으로 부산에서 1억 원짜리 LC가 B&K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왔어요. 우리한테. 그 LC를 확인하러 오세요.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자, 받으러 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LC를 개설을 의뢰하면은 거기서 이제 LC 애플리케이션을 하죠. 그 애플리케이션 된 LC를 우리가 케이블로 이제 케이블이라는 것은 은행 간에 어떤 중간에서 정보가 인터셉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나는 1억 원을 넣었는데 누가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10억 원으로 바꿔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수출자는 10억 원을 갖다가 타가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안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케이블로 왔다는 걸 딱 해서 자, 요 내용 똑같습니다. applicant, 즉 LC를 오프닝 할 때에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통지은행이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신용장 원본이죠. 원본을 누구한테 줍니까? 수입자에게 줍니다. 수출자에게 줍니다. 죄송합니다. 수출자에게 주면 이제 수출자는 이 신용장을 갖다가 이제 통지를 받고 이 신용장을 받으러 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편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통지은행은요, 아까는 우리가 수출자가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US뱅크라든지 아니면 말이 없으면은 이제 말이 없으면 이제 B&K가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들이 이제 소통하기 쉬운
자기 브랜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브랜치를 통해서 어드바이징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동계 은행들은요, 아랍계 은행들은 notify, 그러니까 즉 어드바이징을 자기 아랍계 은행에다가 통해서 해서 그 은행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어드바이징 하는 것도 돈은 크게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몇만 원 상관인데요. 그래도 그것도 많으면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징만을 또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어차피 그 수수료 줄 것을 자기 나라의 은행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지역의 은행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파러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보통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브랜치가 부산에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 다 모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유선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합니다. 뭐 그 회사가 맞나 안 맞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수수료를 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본으로 해가지고 그 DHL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LC 원본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수출장이 받았죠. 자, LC 원본, LC란 거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취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취소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취지상. 자, LC는 서로 간에 신용이 없어서 그 신용이 없어서 중간에 은행을 세워서 서로의 신용을 엮은 겁니다. 그런데 LC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는 자, 수출자는 그 LC를 믿고 LC를 믿는다는 누구를 믿는다면 은행을 믿는 거죠. 은행을 믿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은행이 자, 내가 네가 서류만 챙기면 돈 줄 테니까 지금부터 물건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니 결국 중간에 만약 이게 캔슬이 돼버리면은 물건만 만들고 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LC는 취소 불능, 리버커블이라는 것은 취소 가능한 데는 IRR, irrevocable, 취소 불능 신용장이 원칙적인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정성이 있어야지 수입자가 자 이제 왔다. 자 그러면 신용장 왔네. 이제부터는 물건을 만들고 자 수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다가 만들어서 준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럼 나는 돈을 안전하게 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자가 이제 딱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만약 쌍방간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수출자가 물건만 만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수출자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강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자, 왜 수입자가 취소해버리면 안 되죠. 하다가 마음이 살려고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반품해 주세요 하고 마찬가지 반품도 아니죠. 돈을 안 줬으니까. 그죠? 취소해요, 그냥. 취소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자는 멍하게 그냥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역으로 수출자도 이 취소 불능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건데 그 신용장의 내용, 즉 수입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신용장을 받아버리고 억셉트 해버렸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봐서 이거 내가 못 만들겠네? 안 되겠네?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신용장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수입자는 그 물건이 적기에 인타임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또는 뭐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또 다른 계약을 수입자는 다른 자기의 커스터머하고 맺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법률적인 계약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입자 입장에는 당연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또한 선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최종 선적일을. 어떻게 정하냐? 이 물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하기는 한 달 내에 준다 했으니까 너는 보름 내에 이걸 만들어 와. 그럼 우리가 이쪽에서 뭐 조금 꾸미고 어떻게 해서 한 달 내에 줘야 돼.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는데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은행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negotiation이라는데, 내고를 한다는데, 내고는 지불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장을, 즉 서류를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서류를? 수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수출자가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고, 자, 그 중에는 이제 뭡니까? 물건을 실었다는 선화증권도 표시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서류를 갖다가 사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서류를 갖고 왔다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급이 아닙니다.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negotiation, 즉 매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입이란 것은 서류를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negotiation이라 하는데, 근데 매입이란 것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신용장에서 처음에 신용장이 열렸을 때 수입자가 원하는 내용을 수출자가 맞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일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신용장의 엄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걸 영어로서는 discrepanc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나면은 더 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누가요? 매입은행. 즉 돈을 먼저 수출자에게 줘야 될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돈을 한 푼 받지 못한다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걸 보세요. 이게 내고가 안 되니까 서류가 안 가는 거죠. 서류가 안 가니까 물건은 가 있지만 어떻게? 수입자는 물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자, 수입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 손해는 수입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수출자에게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신용장이 처음 되돌았을 때, 자, 봐야 됩니다. 이 케이블을 꼼꼼하게 훑어봐야 됩니다. 왜? 신용장의 엄격성이라는 것은 토시 하나 틀려도 사실은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지급은행이요. 누가? 내고은행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라는 이름, 삼성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회사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독특한 이름은 또 틀리겠죠. 뭐 상표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별이다.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스타라는 이름. 그럼 우리가, 내가 스타를 갖다가 내 상표로 등록했다.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거는 너무 공공성이 크거든요. 여러 사람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했다 해서 그건 좀 그렇죠. 그죠? 그걸 독점을 주기는 힘들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현대도 마찬가지, 그죠? 뭐, 현대라는 이름을 썼다. 우리가 현대니까 단어 쓰지 마라. 그건 좀 힘들어요. 왜? 현대라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 이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주식회사 현대 주식회사, 주현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회사들이 한 건물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요즘 가면은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퍼실리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팩스기 공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 해가지고 작은 10평 되는 거에도 한 10개 회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사람 공용으로 쓰고. 근데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를 수 있겠죠. 자기 일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그 공간에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없으란 법이 없죠. 동명이인이 꼭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BNK를 같이 쓸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은행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회사 하나 이름은 주 삼성이고 하나는 삼성주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주 삼성이 LC를 열었는데 이 사람이 써갈 때는 직원이 잘못해갖고 삼성주로 써갔다. 근데 은행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보고 이걸 갖다가 이거는 뭐 삼성주나 주 삼성이나 뭐 같은 주소에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내고를 해줘 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큰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은 주 삼성으로 되어 있는 거, 주 삼성이 삼성주로 해서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내고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거를 discrepancy 처리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고쳐오세요. 자, 고쳐오는데 어떻게 고치냐? 그게 단지 서류를 만들어 왔을 때는 서류만 고쳐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름으로 다른데 선화증권이라든지 환음이라든지 모두 다 있으면 그걸 다 고쳐와야 돼요. 일체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엄격성의 원칙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빠지는데 이건 없는데 이건 요거 대체했습니다. 대체했습니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대체 혼자서 많이 대체해라. 그건 네 생각이고 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성의 원칙. 수입자가 원하는 서류, 수입자 애플리컨트가 원하는 서류를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용장의 엄격성이랍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장을 열은 사람은, 신용장을 받은 사람, 즉 수출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용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냐? 특히 중동에서 받은 신용장은 은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내거든요. 자, 우리가 BNK에 갔다. BNK에서 통지를 받았다. 아니면 US뱅크에서 통지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은행 가서 이건 뭐죠? 은행 직원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건 무슨 내용이죠? 물을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 해석해야 돼요. 자기 혼자. 그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자기 혼자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용어도 절차에 따라서 요거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이제 쉬어야 되겠네요. 예.